트럼프는 한국 방위비를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와 달리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해왔고 첨단 기술과 자본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과 고도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반이 충분합니다. 현재는 국제적 비난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핵 개발을 포기해왔지만 자주 국방을 위해 국가적 결단을 내릴 시점이 오게 된다면 이 변화는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미 동맹을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필립 에머슨입니다. 트럼프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연구소는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보며 저는 그의 당선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에 몰고 올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트럼프가 선거 운동 중에 했던 발언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야.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해. 그의 말들이 단순한 선거용 멘트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로 한국에 큰 부담을 안길 정책이 될지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문가로서 제가 담당하는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는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입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이었지만 방위비 문제는 늘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를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당선은 단순히 한국에 경제적 부담만을 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부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과거와 달리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해왔고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첨단 기술과 자본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한국이 오랫동안 미국과 협력해온 중요한 관계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요구받게 된다면 그동안 경제적 파트너이자 군사적 동맹으로서의 관계를 구축해온 한국이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할 시점에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소식이 전해진 후 연구소에서 진행된 긴급 회의에서는 방위비 인상 요구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동료는 트럼프가 한국을 마치 머니머신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걱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위비 부담이 아닌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자주 국방을 외치고 있는 한국에게 트럼프의 압박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한미 동맹은 단지 경제적 교류가 아닌 두 나라의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나라였지만 지금의 한국은 다릅니다. 이미 자국 내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주 국방을 논의하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방위비 문제로 인해 이러한 자주 국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동북아 지역 전체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중요합니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부담을 거부하게 되면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도 미국과의 동맹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가 과연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국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을 안정된 동맹으로만 인식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현재 자주 국방을 구축할 기술적 역량과 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그간 제가 한국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봤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연구소 회의 이후 저는 밤새 한국의 산업 및 기술 분야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첫눈에 들어온 건 역시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첨단 산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더합니다. 반도체는 군사 장비는 물론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등 미래전의 중심에 있는 기술들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즉, 한국은 이론적으로 미군이 의존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자력 기술에서도 선도적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많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이 원자력 기술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과 함께 이 기술을 국방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원자력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당한 군사력을 짧은 시간 안에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터리 기술과 AI 분야에서도 한국의 성장은 두드러집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톱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국방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 체제를 구축하는데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활용한다면 이는 단순한 방어 체계를 넘어선 혁신적인 국방 체제를 마련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AI 기술 또한 한국의 독립적인 방위 체제를 지원할 강력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사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여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도 실시간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이는 자주 국방에 있어 한국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인프라와 기술력은 저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첨단 무기나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과거 한국이 미국의 방위에 의존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한국이 자주 국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방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왔고 방위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기보다 자주 국방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한국은 단순히 방어를 위한 부속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한국은 독립적으로 군사적 자립을 꿈꿀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으며 이는 단순히 기술력과 경제력만이 아니라 자주 국방을 위한 국가적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한국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국방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한국 내에서 단순히 군사적 보호 이상의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70여 년 동안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온 중요한 축이었고 주한미군은 이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요소였습니다. 이는 곧 한국과 미국의 오랜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기도 하며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동맹에 대한 안도감을 제공해 왔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상징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자칫 한국 내에서 동맹의 의미를 훼손시키고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미 동맹이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여겨지기 시작한다면 그동안 축적된 신뢰가 흔들리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방위비 부담이 증대될 경우 국민들 사이에서 왜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가라는 반미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려하는 바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독립적인 군사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이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미국의 큰 도전 과제를 남길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한미 동맹의 장기적 의미와 그 상징적 중요성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한미 동맹은 단순히 돈과 병력의 교환이 아닌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관계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도로 발달된 첨단 산업과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체 방어 체제를 구축할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한국 관련 기사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는지, 어떤 분야에서 또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궁금해서요. 한국의 성장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닌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만 해도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필립, 넌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아냐? 하지만 제가 보는 한국은 정말 흥미진진한 나라입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게다가 그 성장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방산 수출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이 한국의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죠. 한국산 무기의 성능과 기술력을 전 세계가 인정했다는 뜻이니까요. 제 연구실 벽에는 재미있는 그래프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195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GDP 성장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처음 볼 때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전쟁 직후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가 이제는 이탈리아와 캐나다 같은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 사례야. 얼마 전 한 경제 전문가 친구가 한 말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건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해요. 게다가 이제는 문화까지 수출하고 있죠.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은 제 10대 조카들이 더 잘 알 정도죠. 연구소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종종 한국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만약 독자적인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6개월이면 충분할 거야. 한 동료가 한 말인데요. 솔직히 과장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까지는 스스로 자제해온 것뿐이죠. 최근에는 한국의 우주산업 발전도 눈에 띕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한국이 이제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우주 개발 기술은 곧 미사일 기술과도 직결되죠. 한국이 이제는 거의 모든 첨단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너무 얕보는 게 아닐까? 연구소 동료 중 한 명이 던진 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이미 미국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한 연구소가 개발한 AI 기술이 세계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미래 전쟁의 핵심 기술이 될 텐데 이 분야에서도 한국이 최상위권에 올라 있다는 건 정말 인상적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은 좀 무섭기도 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위기의식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북한의 위협,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이런 환경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 책상 위에는 최근 본 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 소식을 다룬 건데요. 기자는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단 6번째로 자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되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연합, 그리고 이제 한국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은 국방 자립을 목표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K2 흑표 전차와 KF-21 보람의 전투기 같은 최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해내면서 한국이 무기 자립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군사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자주 국방의 토대를 쌓아온 것은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독립적인 방어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기 기술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정도로 강력한 방산 산업을 키워왔어요. 최근 한국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로부터 K9 자주포나 차세대 전투함과 같은 방산 제품에 대한 주문을 받으며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점차 그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군사 자립을 향한 노력이 단지 무기 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휘 통제 체계와 방어 전략의 독자화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지원 없이도 상당한 방어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며 고도화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제가 보기에 이는 단순한 무기 자립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맹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의 방어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의 형태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립할 시점에 온 것입니다. 주변 동료들 역시 이와 같은 한국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어요. 한 동료는 한국의 군사기술이 이미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방산 제품을 경쟁력 높은 고품질의 무기로 평가하며 한국이 이제는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으로서 군사적 자립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로 인해 한국이 자주 국방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 내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독립적인 군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을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반대로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선택적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이는 미국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은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협력 관계도 재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한국은 자주 국방을 통해 자국의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오히려 한국 내 자주 국방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한국의 움직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자주 국방을 선택하게 될 경우 이는 결국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와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과 독립적인 방어 체제를 구축할 능력을 갖춘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인 동맹국이 아닌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후 가난했던 한국이 미국의 원조로 경제를 일으켰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 되었고 지금의 한국은 세계 경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는 이제 독자적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회의에서 저와 동료들은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시나리오로 한국이 이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열띤 논의를 나눴습니다. 한 동료는 한국은 이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거부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이 방위비 부담을 느끼더라도 트럼프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 감정이 새롭게 고조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한국은 자국 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견고한 경제 구조와 필요시 미국과 다른 나라로 경제 협력 파트너를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다양한 국가와 다각적인 경제 관계를 맺고 있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예전만큼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거대한 시장을 대상으로 활발히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지나치게 강경한 경우 한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더 넓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립할 수도 있는 기반을 다져왔다는 점에서 이 요구를 거부할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미국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수천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 미국산 무기를 꾸준히 구매하면서 미국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이 구매하는 미국산 군사장비는 미국 방산업계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단순한 부담 증가로 여겨지지 않고 동맹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무리한 요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곧 정치적,
군사적 독립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한 방위비 부담으로만 한국을 대한다면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이러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한국 국민들이 동맹을 단순한 거래 관계로 여기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 국민들이 동맹의 가치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판단하게 된다면 한미 관계는 필연적으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이 독자적인 핵 개발을 고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자주 국방을 실현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핵 개발을 통해 보다 강력한 방어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며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방어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과도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한국도 미국이 제공하는 방어 체제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암시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일종의 압박 전략이었지만 동시에 한국 내에서는 자주 국방과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핵 비확산 정책을 강력히 지지해왔고 한국도 이러한 정책에 따라 핵 개발을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인상으로 인해 미국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한국이 핵 개발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원자력 발전 기술과 고도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반이 충분합니다. 현재 한국은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위한 기술을 발전시켜왔고 다수의 원자로를 운영하며 자국의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해왔습니다. 물론 핵 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한국 내에서도 민감한 주제입니다. 현재는 국제적 비난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핵 개발을 포기해왔지만 자주 국방을 위해 국가적 결단을 내릴 시점이 오게 된다면 이 변화는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시작된다면 이는 그동안 유지되어 온 힘의 균형을 크게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그 영향이 한국에 그치지 않고 일본과 대만, 나아가 동북아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핵 개발 소식이 전해진다면 일본도 독자적인 핵 개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치적 상황이 변화한다면 핵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동맹을 넘어 아시아 전체에서 핵무장을 둘러싼 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장기적인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더욱이 한국이 핵 개발을 시작하면 중국은 이에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까지 독자적인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 중국도 군비를 증강하고 더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며 결국 미국은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핵 확산과 군비 경쟁은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핵 비확산을 주요 외교 정책으로 삼아왔고 동맹국들마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상황을 매우 꺼려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자주 국방을 위해 핵 개발을 본격화한다면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한미 동맹이 단순히 안보를 위한 관계가 아닌 경제적 협력과 문화적 교류까지 포함한 복합적인 관계로 발전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며 방산 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 기술력에서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동맹이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접근된다면 이는 그동안 구축해온 상호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미 동맹을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을 실현하게 된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새로운 전략적 동맹 구도를 찾아야 할 것이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지금 미국은 기존의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고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한미 동맹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동맹이 단순히 금전적 부담이나 군사적 보호로만 이어져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한미 동맹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협력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자주 국방을 실현할 능력을 갖춘 지금 미국 역시 동맹의 새로운 형태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단순한 군사적 파트너십을 넘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한 진정한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이 서로를 신뢰하며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을 소개하며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말하는 미국인 유튜버가 있습니다. 쏟아지는 관심에 오히려 현실감이 없을 정도라고 말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은 어떻게 한국을 소개했길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아나입니다. 저는 해외여행 콘텐츠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유럽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죠.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열정 하나로 시작한 이 일이 이제는 제 생활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점점 회의감이 커지고 있어요. 처음 채널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설렘, 그 경험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즐거움, 그리고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기쁨이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정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리에서 찍은 영상을 편집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에펠탑을 배경으로 찍은 수많은 셀카,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의 포즈, 세느 강변을 걷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식상하게 느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일주일에 2번씩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은 한 달에 겨우 1번 올리기도 버거워요. 3년 동안 키워온 유튜브 구독자 수도 5만 명을 넘기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통계를 확인하며 한숨만 쉬고 있어요. 조회수는 점점 떨어지고 댓글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올린 영상의 댓글을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브리아나, 요즘 영상이 뜸하네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동시에 과연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유튜브로 생계를 유지하기엔 수입이 너무 적고 불안정했고 회사를 다니며 모아둔 돈도 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느라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지만 그에 비해 성과는 미미했어요. 밤새 편집을 하고 나면 눈은 충혈되고 어깨는 뻐근해집니다. 이런 노력이 과연 가치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지난달 베를린에서 찍은 영상의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겨우 2만 회,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대로 가다간 채널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매번 똑같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도 지겨워졌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뭘까? 어떻게 하면 다시 열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니터 속 숫자들만이 제 고민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늘 그랬듯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에 접속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이것저것 검색해 보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모든 여행지가 다 비슷해 보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영상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콘텐츠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뭔가에 이끌려 클릭을 했어요. 영상 속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모습, 활기 넘치는 거리, 다양한 음식들, 모든 것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을 만든 유튜버의 열정이 화면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것, 그리고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로운 도전,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시각. 이 모든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간의 고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예약하면서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처음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을 때처럼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한 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미나의 채널을 발견했어요. 미나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버였습니다. 처음 미나의 영상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녀의 채널은 놀라울 정도로 활기찼습니다. 매 영상마다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댓글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구독자 수를 확인해 보니 무려 117만 명.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을 소개하는데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다시 봐도 충격적이었어요. 미나의 영상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번화가부터 한적한 시골 마을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이 인상적이었어요. 떡볶이, 어묵, 붕어빵 등 처음 보는 음식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건 한국의 야시장 영상이었어요. 밤늦게까지 활기 넘치는 시장의 모습,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미나의 표정, 그리고 친절한 상인들과의 대화,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미나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바로 진정성이었습니다. 미나는 단순히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있는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이 음식 정말 맛있어 보여요. 우리 동네에도 한국 식당이 생기면 좋겠어요. 한국의 거리가 이렇게 활기차고 안전해 보이다니 놀라워요. 이런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미나의 성공을 보면서 저는 큰 영감을 받았어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고작 김치와 싸이의 강남 스타일 정도였으니까요. 과연 내가 한국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시청자들이 받아들여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상황에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관광지 등 모든 것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채롭고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삼겹살 등 다양한 음식들을 보며 군침이 돌았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들과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직접 경험하고 영상으로 담아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한국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첫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처럼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한국의 거리를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과 채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미국 내에서의 한국의 인기도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알아갈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먼저 할리우드 스타들의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 유명 배우가 한국 여행 경험을 이야기하는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놀라운 도시예요. 밤에도 너무 안전해서 혼자 돌아다닐 수 있었죠.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패션 센스도 대단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여행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한국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어요. 다른 스타들의 인터뷰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음식, 기술력 등을 극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다음으로 일반 미국인들의 한국 여행 후기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리뷰가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치안과 밤거리의 안전함을 칭찬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한 리뷰어는 이렇게 썼더군요. 서울에서 새벽 3시에 혼자 걸어 다녔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밤늦게까지 활기찬 거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후기들을 읽으면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K-팝의 나라 정도였는데 알고 보니 훨씬 더 매력적이고 안전한 여행지였던 거예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생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궁금해 좀 더 찾아보니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 컸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성장, 한국의 기술 혁신, 그리고 한국 문화의 독특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이 생겼어요. 내가 너무 뒤처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매력을 이제야 알게 된 제가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이걸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던 중 한 영상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인이 한국에서 겪은 문화 충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했는데 내용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영상 속 미국인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가게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 발달된 대중교통 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정문화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은 정말 특별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죠. 길을 잃었을 때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적도 있어요. 이런 경험은 미국에서는 좀처럼 하기 어려워요. 이 말을 들으니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조사를 거듭할수록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욱 흥미로워졌어요. 여러 음식들을 찾아보면서 한국의 치맥 문화를 알게 되었어요.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문화라고 하더군요.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영상들을 보니 그 매력을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치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라고 합니다. 친구들과 모여 치맥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이런 문화가 참 부럽게 느껴졌어요. 미국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 알아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호기심과 기대감이 자라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콘텐츠를 위해 선택한 여행지였지만 이제는 정말로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입국 절차도 신속하고 친절해서 좋은 첫 인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움은 서울 시내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경험해보고 싶어 밖으로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종로였어요. 거리에 발을 들이자마자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밤 8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가게들은 여전히 문을 활짝 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거리는 한산해지기 마련인데 말이에요. 이런 활기찬 밤문화가 한국의 특징인지 아니면 특별한 날이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거리를 걷다 보니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그 냄새를 따라가 보니 작은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빨간 떡과 어묵이 끓고 있는 모습이 신기해 보였어요. 용기를 내어 가게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요? 라고 영어로 물어보자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떡볶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발음이 어려워 떡볶이? 라고 더듬거리며 따라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한국 청년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길거리 음식입니다. 많이 맵지만 맛있습니다. 도전해 보실래요? 청년의 친절한 설명에 용기를 얻어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매운맛에 놀라 숨을 헐떡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고 싶은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 반응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먹다 보면 익숙해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음식은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콘텐츠였어요. 단순히 관광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진정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 그 순간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의 분위기가 더욱 활기차졌어요. 길거리에는 네온 사인이 가득하고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거리가 북적거렸습니다. 문득 미국에서 봤던 영상이 생각났어요.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밤늦게까지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놀랍게도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안전하고 활기찼습니다. 편의점, 식당, 심지어 옷가게도 영업 중이었어요. 이런 광경은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궁궐을 구경하던 중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보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저도 한복을 입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근처 한복 대여점을 찾아갔어요. 한복을 고르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무늬의 한복들을 구경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예쁜 분홍색 저고리와 연보라색 치마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한복을 입는 과정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치마를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거든요. 허리에 둘러맸는데 자꾸 흘러내리는 거예요. 직원이 웃으면서 다가와 치마끈을 가슴 위로 올려 묶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군요. 하고 깨닫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옷 입는 방식이었거든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했나 걱정됐어요. 혹시 한복을 잘못 입은 건 아닐까? 문화적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셔서 한국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황한 제 표정을 보시고는 손짓을 해주셨는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들이 절 쳐다본 것은 비난이 아니라 호의적인 관심이었던 거죠. 경복궁은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들과 아름다운 정원을 보며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수문장 교대식을 보며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채소들과 고기, 계란이 밥 위에 예쁘게 올려진 모습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옆 테이블의 손님이 제 곤란한 표정을 보시고 다가오셨어요. 비빔밥은 이렇게 비벼 먹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추장을 넣고 쓱쓱 비비는 모습을 보고 저도 따라 해봤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제 감탄에 그분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국 음식 많이 맛보고 가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을 거닐며 전통 공예품들을 구경했어요. 화려한 색상의 부채, 정교한 무늬의 도자기, 아름다운 한지 공예품들,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한 공예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주인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던 전통 목각 인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손짓을 통해 인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명동거리로 향했습니다. 한국 쇼핑의 중심지라고 들었거든요. 거리에 발을 들이자마자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구경하며 한참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코를 자극하는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냄새의 근원을 찾아갔더니 몇 개의 의자가 있는 작은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빨간 국물에 당면, 고기, 채소 등이 들어있는 요리였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맛있어 보였습니다. 주문을 한 뒤 조심스레 한 입 먹어보니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맛있어서 계속 먹다 보니 어느새 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지불하려던 카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카드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현금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현금을 안 가지고 나왔거든요.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당황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커플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친절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들은 웃으시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계산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겠다는 거였죠. 너무 감동이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런 친절을 받다니. 연신 감사 인사를 드리며 꼭 돈을 갚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웃으시며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경복궁에서의 한복 체험, 비빔밥을 먹는 것을 도와주시던 분, 공예품 가게의 따뜻한 할머니의 미소, 그리고 낯선 이의 식사값을 기꺼이 지불해준 커플의 친절함까지.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째, 저는 드디어 첫 번째 한국 여행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편집한 영상이었어요. 미국인이 경험한 문화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처음 종로거리에서 느낀 놀라움과 떡볶이를 먹으며 겪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담았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저는 약간의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과연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튜브 앱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상의 조회수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증해 있었던 거예요. 보통 제 영상들은 하루 동안 2만 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이번 영상은 하루 만에 무려 30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채널이 맞나? 하는 생각에 계속해서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숫자는 더 올라갔을 뿐이었습니다. 댓글란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로 가득 찼어요. 와,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곳인지 몰랐어요. 브리아나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먹는 모습이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 영상이 너무 기대돼요. 언제 올라오나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즉시 다음 영상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는 경복궁에서의 경험을 담은 영상을 만들었어요. 한복을 입고 궁을 거닐며 느낀 감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작은 오해와 해프닝들을 유쾌하게 담아냈습니다. 두 번째 영상 역시 대박이 났어요. 첫 번째 영상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2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많은 시청자들이 저를 통해 한국을 간접 체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브리아나 덕분에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한복이 정말 아름답네요. 직접 입어보고 싶어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니 놀라워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여행 콘텐츠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2주가 지났을 때 제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이는 제가 한국 여행을 오기 전 3년간 유튜브를 운영하며 모인 구독자의 2배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단 2주 동안 늘어난 구독자 수에 놀랐고 그동안 꿈꿔왔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한국 여행 시리즈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면서 저는 이 인기의 비결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시청자의 댓글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브리아나 한국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정말 신기해요. 소매치기나 도난 걱정은 없나요? 그리고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던데 데이터 요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댓글을 읽는 순간 제가 무심코 지나쳤던 한국 대중교통의 특별한 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유튜브에 신경 쓰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은 매우 독특하고 놀라운 점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부터 시작해 늦은 밤까지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승객들의 행동과 주변 환경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7시 지하철에 탑승했어요.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놀랍게도 몇몇 승객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은 가방을 안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고 옆자리의 학생은 책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꾸벅꾸벅 조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속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잠들 수 있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점심시간 잠실역에서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거의 모든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옆자리 승객에게 물어봤어요.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시네요. 데이터 요금이 비싸지 않나요? 그분은 웃으시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5G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데이터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요금제도 무제한이 많아서 부담 없죠. 그날 저녁 퇴근 시간에 혼잡한 지하철에서 또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어떤 앱인지 물어보니 실시간으로 지하철과 버스의 위치, 도착시간, 심지어 차량 내부의 혼잡도까지 알려주는 앱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문화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높은 수준의 안전과 기술이 결합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매치기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안전함, 언제 어디서나 고화질 영상을 즐길 수 있는 빠른 인터넷, 그리고 첨단 기술로 구현된 편리한 서비스들. 이 모든 것이 한국 대중교통의 특별한 점이었던 거예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는 새로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대중교통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서 제가 경험한 놀라운 점들을 자세히 공유했어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놀라워요. 한국의 대중교통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믿기 힘들어요. 소매치기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니 정말 부러워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5G로 실시간 영상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니 미래의 모습 같아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여행 콘텐츠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3주간의 한국 여행의 일정이 모두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제 채널은 주목받는 채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수는 2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여러 미디어에서 메일이 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100만 유튜버들처럼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지는 않지만 제 체감상으로는 이전보다 수십 배나 많은 사람들이 제게 관심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변화가 너무나 빨리 일어나서 때로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시작하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채널을 포기할까 고민했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튜버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인기가 늘어나서 좋을 줄만 알았는데 늘어난 영향력만큼 안 좋은 댓글들도 많아지니 상처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인기를 지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를 위해 저는 더 큰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방문해서 이번에는 서울이 아닌 한국의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촬영을 하기로 한 거죠. 저는 지금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서울 말고 다른 지역 중 부산과 제주도 정도만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은 검색해도 잘 나오지가 않아서 어떻게 여행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혹시 외국인이 꼭 가봐야 할 지역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한국인 분들이 직접 추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한국 여행 너무 기대되네요. 곧 다시 만나요, 한국.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